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응한다며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현지 방문도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김기현 2기 지도부를 인선했지만 잡음이 계속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도를 넘는 신경전을 이어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임기 내 의대 정원을 3,000명 증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들은 강력 반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긴급 의료계 대표 자리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마련을 논의합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다루는 이슈집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역대 최대 규모로 조금 전 개막한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줄여서 아덱스가 개막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57개국 정부 대표단과 34개국의 550개 기업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 아덱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 아덱스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하여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로 성장했습니다. 그간 애써주신 우리 군과 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EM, 대한민국의 영공을 빈틈없이 수호하는 LSEM,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육군의 공격 헬기인 LAH 소형 무장 헬기,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은 우리 방위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내외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방위산업 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 수출 전략 평가 회의를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 역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방산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 공급, 교육, 훈련, 공동의 연구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방위 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될 항공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 우주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방위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서울 아덱스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윤 대통령의 축사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 저희는 핫 이슈 문 이슈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집 정치권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 청년 당 대변인,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가희 기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재신임 받았지만 불만, 불안은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얘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기현 체제 유지에 대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알면서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장해찬 최고. 레임덕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까지 이른바 TK 쪽 인사를 신웠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무늬만 쇄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 봉합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임명직 고위당직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 그리고 70년대 이후 출생자 위주로 전진 배치가 되었습니다. 젊은층. 네, 수도권에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젊어지게 하기 위한 김기현 대표의 고뇌 어린 인선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이 인선에 대해서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노선이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그 같은 지적을 저희도 민감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인선 변화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더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선, 기조까지 좀 바꾸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강성필 대변인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그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아닌가 다소 아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네, 왜냐면 눈여겨 볼 점은 그래도 그 김예지 그 비례대표 시각장애인 출신 의원을 지명직 그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앞서 여러 언론에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이 친윤 그리고 TK 지역으로 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 찔끔 쇄신안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소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험지 출마를 한 어떤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을 조금 인선을 하고 발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중진 의원들 중에서 좀 불출마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사무총장으로 모신다면 김기현 지도부가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습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인선 발표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톡 내용인데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나눈 뭐 조수진 최고위원과 나눈 얘기인데 사무총장이 정책위 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을 임명하려다가 이게 카톡 내용이 좀 보도가 된 다음에 뭐 급하게 바꿨다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익찬 최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저 카톡으로 주고받은 건 초안이고 이제 밤 사이에 김기현 대표가 많은 최고위원들 그리고 지도부나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거의 밤새 소통하면서 밤새요. 이만희 의원으로 사무총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인데요.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근무할 때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당내 네.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이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역할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지도부를 재신임했을 때 또 언론에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 고려 끝에 뭐 TK 출신이지만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이만희 의원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 변경안이 알려지기 전에 저 카톡을 주고받은 시간이 당일날 아침 7시더라고요. 아, 7시. 그러니까 그 전에 김성호 부원장과 주고받은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것인데요. 뭐 당연히 본인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저도 최고위 앉아 있으면 항상 뒤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카메라가 뒤에 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니까 종종 있죠. 네,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성필 대변인은 이 사건이라고 할까요? 뭐 네네.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뭐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당직자들로서 이런 모습을 좀 신중한 모습을 기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카메라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사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냐 마냐의 어떤 엄중한 시기에 네. 어떻게 보면 정책위 의장에서 사무총장으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승진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그쳐서 정말 다행이지만 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꿨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을 염려하고 사전에 초안이 있었지만 소통을 통해서 그 초안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바꿨다는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르게 당 내외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여러분들께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카톡 논란이 커지자요. 이 당사자였죠.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해요. 장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적 대화가 언론을 통해서 유출된 만큼 두 사람에게 뭐 책임을 묻기는 어렵더라도 당이 인적 쇄신에 나선 상황에서 김 대표의 거취를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건 당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맞물려서요. 당 안팎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해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특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하듯 얘기를 했는데 장익찬 최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눈물은 자기 자신의 가오를 반성하기 위해 먼저 흘렸어야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언론의 비판과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마치 북한의 김정은처럼 수령 무오류설, 이준석 무오류설을 내세웠던 당사자가 바로 이 전 대표 본인 아닙니까? 남에게 비판하는 건 쉽죠. 저도 시사평론가 때는요. 여당, 야당, 보수진보 안 가리고 다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정치인이 되면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나 먼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이 전 대표의 이런 메시지 내용 그 자체를 차치하고서라도 이준석이라는 메신저가 적어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차가운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성의 눈물을 먼저 흘리는 게 이 전 대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자회견과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변화하기로 한 만큼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쓴소리를 그동안은 물밑에서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역동적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의견도 낸다는 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큰 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지만 소통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유념해서 정부와 함께 대통령실과 함께 변화하도록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인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 어린 기자회견 보면서 저는 조금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거요? 지금 정부와 여당에게 충정 어린 고언을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 그래서 뭐 조금 불편한 이별을 선언한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본인의 정치 로드맵에 딱 짜여져서 네. 그 로드맵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보이면서 야 역시 이준석 대표 정치 기계라는 칭찬을 받을 만하구나. 네. 적절한 타이밍에.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저는 그 국민의힘 원외 그리고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준석 대표의 이런 고언, 충정, 쓴소리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하루 새 한번 청취를 해본 결과는 의외로 지금 이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우리가 지도부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고 어떤 정부와 여당의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같은 수도권 출마자들 1000표로 갈려지는 승부가 갈리는 이런 수도권 출마자들로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좀 새삼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나 봅니다. 뭐 이 13분에 달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장희찬 최고께서는 어느 점을 좀 가장 주목해서 좀 보게 되시던가요? 뭐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우는 거밖에 우는 게 좀 주목이 네. 되죠. 정치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우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 지난번에 뭐 양도구유 기자회견 할 때도 울었고 참 잘 우는 것 같아요. 반성의 눈물은 왜 이렇게 못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제 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비판적으로 좀 말할 수 있는 게 여당이 살 길이다라고 이제 이 전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장희찬 최고는 여기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뜻이 다를 때 제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을 합니다. 그 소통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걸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런 쓴소리를 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자기 과시를 하지 않을 뿐이죠. 이번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부터 김기현 대표가 이 자신 사퇴 의견을 계속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최고위에서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힘을 모았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본인은 자신을 향한 쓴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어떤 비판도 듣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게 여당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강성필 전 대변인 말씀처럼 네. 야당 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당원들이 일단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이제 뭐 충정이냐, 뭐 내부 총질이냐, 뭐 장희찬 최고께서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 대표 손을 좀 들어줬어요. 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이 기자회견 나와서 우는 분을 내치지 않고 우리가 대선을 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계속해서 이런 좀 뜬금없는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분에게도 공정한 대구시장 경선에 기회를 드렸고 네. 이 정부와 이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뭐 배신 당했느니 뭐니 하고 있지만 경선 시켜줬잖아요. 경선에서 실력으로 진 거잖아요. 이게 경선도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 정부에 쓴소리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분들한테 저희는 경선을 다 시켜줬어요. 이긴 사람은 시장이 됐고 진 사람은 뭐 도지사가 못 됐지만 그러니까 새삼 이런 분들이 이런 돌출 발언을 할 때마다 야 이분들도 품고 우리가 대선을 하고 지방선거 경선을 다 시켜줬구나. 진짜 정당을 좀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강성필 대변인. 네. 이 전 대표가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네. 그리고 뭐 의대 정원 증언 등을 말하는 대목에서는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락가락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87년 민주화 때도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정의, 개혁을 외칠 때도.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이념 논쟁에 빠질 땐가 너무 좀 덩떨어지신 거 아닌가? 우리 대통령실과 여당이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보다는 어떤 이념 전쟁의 어떤 이런 이슈를 불태우는 것이 너무 한가롭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사회적인 큰 문제로 지금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슈를 떠나서 아마도 이 대통령이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독선적인 모습과 밀어붙이는 것보다 잘 설득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제 정원 얘기 나온 김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단 최대 임기 내 3,000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천 최고는 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또 의료 단체들이 뭐 파업도 해보려고 하고 뭐 긴급 대책 논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역대 정부들이 많이 못했던 거죠. 오죽하면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인기 영합주의로 간다면 의대 정원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반발하는데 이거 뭐하러 해요?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철저하게 인기와 지지율만 바라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도 안 했고 건강보험 개혁도 안 했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고 의대 정원 그때 추진하다가 의협이 반발하고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됐었죠. 근데 꼭 필요한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의대 정원 확충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명수가 뭐 몇백 명이다, 1,000명이다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만 OECD 기준에서 이 의사 한 사람이 국민 1,000명 진료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하위권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세계적인 평균 기준과 맞게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필수 의료 수가 문제를 개선하는 본질적 대책도 같이 논의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이전 대표 얘기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치, 행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계속 관심인데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 해제가 되잖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뭐 서울 노원병 공천을 받을지 뭐 못 받게 된다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궁금해지는데 이준석 신당 얘기도 물론 나오고요. 장인천 최고께서는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전망할 정도의 큰 관심은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 본인이 노원 공천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원에 정상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서 승부했을 때 당선될 자신이 있을까? 그 자신이 있다면 지금 여의도 소통관에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노원 주민들 만나면서 눈물을 흘릴 때죠. 노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잖아요. 순천에 가 있다가 뭐 방송만 다니고 유튜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공천을 받고 싶다면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 자리에 새 당협위원장도 임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현수막 다는 거 당협위원장 명의가 아니고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노원에서 다 사람들 만나고 활동할 수 있어요. 네. 노원구 동네 행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왔는데 노원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마이크 안 줄까요? 다 마이크 줍니다. 아침마다 보통의 당협위원장들은 새벽 등산 산악회 버스 올라서 인사합니다. 그런 거 하나요?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부터 노원 갈 생각이 없이 지금 계속해서 명분 쌓기를 하는 중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정말 노원 선거에 진심이 있다면 1월 당원권 정지가 해제된 이후에 열심히 준비해서 경선하면 되는 거죠. 뭐 인석 전 대표는 다른 방송에서는 뭐 계속 노원병 공천을 받고 싶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굉장히 보여줬습니다. 뭐 관련해서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12월 말까지 바이올린을 끝까지 켜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의미심장한 계획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12월 말까지 아마도 국민의힘이 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저는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당시에는 이해를 했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이미 마음을 굳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방증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란 큰 정당 안에서 당선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급으로 험지에서 당선이 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노원에 가서
험지로 간다? 아니 사지로 간다? 이런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 득실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국회에 입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으로 갈 것이냐, 정당으로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결과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느 신문에서 이런 시각도 어제 다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을 포용한다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끌어안지 못하면 패배할 게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뭐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뭐 선거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이준석을 안으면 이기고 뭐 포용하지 못하면 진다 이런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정당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당 내부의 분열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또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준석 대표와 어떤 대통령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그 안철수 의원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 철학이나 신념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사람이 싫어진 것 같다. 좀 감정의 문제로 번진 것 같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봉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장인찬 최고한테도 여쭤보겠는데 사실 답변이 예상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개인 그리고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을 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총선이 결정될 정도로 간단한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힘을 실어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가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 소통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거취가 그 전체적인 표심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도 점점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안 의원은요 어제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악마의 눈물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 의원 기자회견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자빠졌다 공방을 퍼뜨린 이 전 대표를 제명해달라는 건데 장가희 기자, 이 전 대표 반응이 또 나왔죠?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의 이 백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라고 말인가요?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방송에서는 박근혜 때 유승민 때리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거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이 나이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60 넘은 사람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지금 이럴 때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거 참패 책임의 개인적인 안근까지 장인천 최고는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오래된 악연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죠. 저도 정치적 공방을 하고요. 네. 근데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과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 단일화로 대선에 기여하고 삼선 국회의원을 한 안철수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건 다른 영역 아닌가요? 네. 적어도 안철수 의원은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강서구에 열심히 와서 이 선거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아프다 운운하는 이런 모멸적인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이나 달 법한 것을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명 논란에 직접 참전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분이고요. 네. 다만 제가 지도부가 아닌 한 사람의 당원이었다면 네. 저도 서명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정 싸움, 상대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희 민주당이 이준석, 안철수의 초등 같은 싸움을 보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네. 예, 그저 보기 안 좋을 뿐이고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점잖고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어쩌다 저런 분이 저렇게 표독스러워졌는지 참 안타깝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대선 주자도 하고 한 당에서 같이 몸을 담았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의원이기 전에 또 인생 선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무 독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너무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싸움 정말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만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두 사람이 뭐 본인들이 좀 원튼 원치 않든 뭐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장희찬 최고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너무 지나친 폄하죠. 네.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 전 대표 있어야 이 정치적 생명력이 유지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신당 만들어서 30석의 돌풍을 일으켜봤던 분이고 대선 주자이고 그리고 뭐 3선 국회의원이고 얼마 전 전당대회에서 2등까지 하신 분인데 저는 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안 의원이 그동안 많이 참았죠. 참다가 이제 단순히 못 참는 게 개인적 감정의 발로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승부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먹힐지 아닐지는 우리 당원들의 판단에 달린 것이고요. 다만 주말 이틀 사이에 16,000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건 안 의원의 이 정치적 승부수에 동의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증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장관 기자, 조금 전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고요? 오늘 10시 30분부터 원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조금 늦어져서 10시 40분에 이재명 대표 도착을 했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법조팀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부인하십니까? 또 재판 출석이 앞으로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8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서 지난 6일 열린 공판이 이 대표 측에서 단식 후유증으로 장시간 재판은 어렵다고 언급을 해서 1시간 20분 만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단축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강성필 대변인. 네. 이 대표가 이제 국회보다 네. 법원에 가는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 출석이 잦아지면 당무를 보는데 지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네. 재판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도 광역도지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거. 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함께 대응하기 때문에 당무에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당무를 중단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에 나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분리해서 추가 기소했잖아요. 뭐 이 네. 부분은 뭐 굉장히 불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은 한 명의 개인이 있었을 때 그 개인에게 혐의를 두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검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정당의 야당 대표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유죄가 나올 때까지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네. 그래서 야당 지지자와 민주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익찬 최고.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뭐 정적 죽이기의 끝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수많은 혐의들은요 민주당 내부 경선 때 처음 불거졌거든요.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알려졌던 것이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없던 사실을 새로 파헤친 건 아닙니다. 네. 혐의가 드러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위증교사 기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정말 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문에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혐의가 소명됐는데 기소를 안 하면 검찰의 직무유기 봐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증교사 재판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총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냐. 3심에서 그게 확정될 경우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또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을 끼칠 게 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이고 이 대표 측에서도 아마 위중교사 재판에 대해서 지연 작전을 펼칠 것 같은데요. 재판은 재판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받으면 됩니다. 네.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누구든 이 사법부의 정해진 절차를 어기거나 자기 개인 사유로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성필. 네, 그 누구든지 간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밝혀야 되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9월 18일에. 그때는 여러 가지 혐의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혐의를 여러 가지를 얹혀놔야지 아무래도 그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기각이 되니까 이제는 쪼개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고 다 할 때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았던 증거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또 우리 장혜찬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명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심이 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이재명 이제 사법 논란은 그만두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을 해야지. 우리 언제까지 이재명 한 명에게 매달려서 민생을 내팽개칠 것인지 정말 회의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갔다 오고 이제 체력이 거의 회복되면은 이번 주에 이제 여의도에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은 또 이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파 징계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쏠릴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께서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포용한다는 좀 뉴스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보궐선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이제 극복하고 저 거대한 장벽을 향해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요. 아, 그대로 예. 본다. 예. 아니 영장이 기각되고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상황에서 가결파들을 색출해가지고 징계한다? 이건 정말 자충수다. 정말 그럴 필요가 없고 이미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이제 뭐 가결파를 색출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아직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단일 대오로 이제 앞으로 총선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우리 민주당에게 절대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찬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여야가 대립해도요. 상대당에게 조언해주는 건 대부분 다 진심이거든요. 그걸 막 억지로 두 번, 세 번 꼬아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결파 징계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민주당이 어쨌든 참 어렵게 또 국민들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받았는데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는 만큼 민주당은 통합해야죠. 그래서 징계 안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권 하루도 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일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식당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살립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의 한 음식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직원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식사를 하던 백 대표가 쓰러진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백 대표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심폐소생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연이 화제가 되자 백 대표는 그런 상황에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미담의 주인공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그래도 이 정도면 지갑 멸만한 것 같습니다. 고급 식재료로 꼽히는 킹크랩과 소고기 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킹크랩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막은 영향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한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값이 떨어졌는데 공급보다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고요. 호주산 소고기 역시 현지 농가들의 도축량이 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부터는 가격이 내릴 전망입니다.
역시 먹는 게 남는 건가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뉴스, 화제가 되는 뉴스 오궁금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거 앱을 통해 만난 과외 강사인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어제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정유정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정유정에게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 풀기 위해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유정은 분노를 풀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와는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유정은 이에 대해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환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정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면서 얼굴도 뜯었는데 안경이 날아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휘둘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에서 정유정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사체를 훼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웠는데 꾹 참고 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참 황당한 답변인데요. 어제 정유정의 친할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정의 친할아버지가 정유정의 어릴 적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할아버지에 따르면 정유정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이 살인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네. 또 정유정은 자신이 할아버지와 또 새 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속상하거나 부당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지 않고 꾹 눌러서 쌓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앞뒤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이코패스 약간 성향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자살 시도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환생 얘기는 그건 좀 터무니없는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경계성 성격장애 같고요. 사이코패스들이 뭐 아버지한테 그렇게 애착을 안 보이지.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이 정유정을 경계성 성격장애 이렇게 봤는데요. 네. 경계성 성격장애는 스스로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고 또 우울과 분노를 자주 오가면서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유정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6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데 3,000명까지 늘린다고요? 이게 사실 정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선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라도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 또 6,000명까지 늘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숫자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2.6명,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노인 의료 수가 많아져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 또 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지역 의대 전문의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 주변만 하더라도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 다니는 분들 좀 계시고요. 아예 뭐 서울에 집을 마련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상급 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계속 치료받으려고 서울로 오는 건데요. 물론 이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유명한 명의를 찾아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예 지방에서는 이 원하는 진료 또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진료를 서울에서 보시는 분이 참 많죠. 그래서 병원 주변에는 지방 환자를 겨냥한 환자용 고시텔 또 오피스텔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의료계에서는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지역이나 아니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 과목 쏠림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당장 무너지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원 확대를 통해서 늘어난 의대생은 최소 의대 6년, 또 수련 4년을 포함해서 10년은 지나야 의료 현장에 공급이 될 수 있는데 네. 당장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을 먼저 개선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는 등 이 제도 정비가 병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인구 감소가 세계 최대 속도인데 의사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면 25년 뒤에는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앞선 5.87명이 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공금 장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열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새로 나온 소식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테라브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새벽에 감행을 했습니다. 네네. 뭐 이미 지상군 투입 초읽기 들어간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그 가자 지구 외에 또 시리아에서도 그 공격 이스라엘 군의 공격이 있었던 네. 이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지상군 투입만 안 됐지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수도는 아니지만 아직 수도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네. 자기네들도 그거에 대한 응전을 한 거죠. 하마스 측에서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현재 이스라엘 방문 중인데 네. 뭐 이 미사일 발사 막 벙커, 경고가 울리니까 피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사흘 만에 다시 또 이게 사태가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블링컨이 다시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방문했는데 그 안에 이제 공격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뭐 벙커에 피신했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죠. 특히 이제 좀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가 아닌 또 다른 분리 장벽이 있는 곳이고요. 서한 지구도 또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 말고 또 다른 뭐 내륙의 섬 같은 곳인데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서한 지구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동요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뭐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하마스 측에서는 확전이 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뭐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5차 중동전처럼 이렇게 큰 확대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서요.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중동 정책이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란 핵 협의도 그렇고 이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딱 그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전쟁으로만 이렇게 줄이려고 제한하고 싶어 하는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더 확장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군사 공격을 시작했던 그 하마스의 그 군사 정파 그 까심 여단의 그 모하마드 다이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악사의 홍수다. 그래서 작전명 악사의 홍수에서 이게 시작됐을 때는 가자 지구에서의 일 때문에 벌어진 거지만
타겟팅한 것은 이제 이것을 조금 늘려서 팔레스타인 모든 전체 전역의 문제 그리고 또 플러스 그다음에 그 히즈볼라나 다양한 그 무장 정파들이 네. 참여해서 이 일들을 키우고 싶었던 그 목적이 있어서 아마 그 목적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공격을 감행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주변까지 폭격이 이어진 가자 지구 상황은 말 그대로 뭐 아비규환 난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도 의료진과 부상자를 비롯한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는데요. 가자 지구 의료진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إلى أين إخلاء هؤلاء الأطفال؟ هؤلاء الأطفال الآن مشبوكين على أجهزة تنفس صناعي. فصل هؤلاء الأطفال من هذه الأجهزة ونقلها إلى مكان آخر. إن أردتم قتلنا فاقتلونا وإحنا نقدم الخدمة في هذا المكان. لن نخرج من هذا المكان.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네, 그리고 어제는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일시 휴전하고 피난민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제 이집트 라파 통로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 맨 끝에 있는 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다시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조금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다행인 일이죠. 우선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상군 파견하기 전에 지난 1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입니다. 그 15일까지 저녁 7시까지 통로 2개를 열어서 남부 지역으로 피난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공격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 전쟁을 미국이 요청을 하고 하니 북부 가자 그리고 가자라고 하는 곳도 5지역으로 나뉘거든요. 북부 가자, 가자, 중간 지역, 그다음에 칸 유니스, 지금 말씀하신 라파 이렇게 나뉘는데 그 5지역 중에서 2지역에서만 전쟁이 일어나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2지역 외 아래로 남부로 나가라. 우리가 2 통로를 했을 테니까 나가라 해서 했었고 지금 라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단수 조치도 풀어서 단수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풀어줬거든요. 그 말은 물 일단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하는 국제법을 준수해라. 니네들 그래 이게 자위권 발동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학살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름 이런 조치들을 취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라파라고 하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체크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열면 이제 이집트 쪽으로 해서 난민들이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또 이집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열리게 되면 그 난민들, 자기 집을 떠나온 난민들, 그래서 남쪽에 몰려있는 난민들이 다 이 이집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난민을 수용하는 때 그럼 경제 보상 정책이라든지 얘네들 언제까지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지금 아직 아니다, 아직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뭐 하마스가 그 피라미드에 섞여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경우 이집트에서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국내 정서 문제,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플러스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사태가 길어지면 이 난민들을 이집트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들에 대한 다양한 그 지원책이나 자금 이런 것들은 이집트에서도 그냥 계속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가자지구 얘기도 해보면요. 민간인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중세 시대로 돌아갔다, 뭐 다 끊겨갔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가자지구 내 잠시 휴전도 좀 어려워서 뭐 이스라엘 북부에서까지 아까 헤즈볼라 얘기하셨지만 뭐 또 다른 전선으로 좀 이어지고 확대되는 약간 우려도 있어요. 다양한 민병대도 있고 서한지구에서도 PIJ라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해서 그런 세력들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또 규합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좀 그런 다른 민병대들이나 다른 무장정파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격하는 거 그리고 하마스를 축출하는 거는 좋대. 거기 주둔하진 말아라. 가자에서 주둔하는 거 하는 것들은 반대. 왜냐하면 주둔하는 순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위험성들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런 가운데서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자국 인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중재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스라엘 방문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약간 확전이 좀 줄어들고 휴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휴전 가능성보다는 그 어떤 그 전선이 어느 정도 그 컨트롤 되는 선에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잘못해서 우린 이스라엘 전쟁 모든 거를 다 옹호한다, 주둔하는 것도 옹호한다 이런 시그널을 잘못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옆에 서서 같이 그걸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나름 만약에 그 네타냐후와 바이든 대통령께서 함께해서 그 이야기가 나눠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그 컨트롤 제한이 된 상태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할 때 같이 힘을 실어주겠죠. 그렇군요. 지금은 억제 쪽에 더 큽니다. 그래서 항모도 지금 다시 추가 배치해서 2대가 지금 거기 그 지중해에 가 있고 한 이유가 이제 그 시리아든 히즈볼라든 다양한 무장 정패, 이란 혁명 수비대든 들어오지 말아라. 언제나 우린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확전하는 것을 막겠다.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그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스라엘은 연일 하마스 완전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발 양보할 가능성,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하면요.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근데 좀 가슴 아픈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2006년 7년도에 자기네들이 집권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도 하마스의 완전 축출이거든요. 하마스 그 가자를 무너뜨린다라기보다는 하마스 완전 축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역대 그 하마스와 전쟁에서 피해자가 가장 크게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하마스 축출은 우선인데 완벽한 축출은 안 되더라도 상당 수준 그 능력을 그 억제하는 수준으로 파괴하는 수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협상이 된다 그래도 협상이 되려면 그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지금 서로 그 합의할 만한 그 조건들이 없어서 그 협상이 이렇게 전쟁 이전에 아니면 지상군 투입 이전에 협상이 진행될 확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영상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인질 숫자가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희생을 좀 최소화하면서 인질을 좀 무사히 좀 구출해야 하는 과제를 또 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건 벌써 며칠 전인데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물론 이제 지상군이 투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주둔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정지 작업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인질 문제도 한 변수로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질이 처음에는 150명으로 잡혀 있다고 얘기했다가 190명, 지금은 250명까지도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과거 150명 인질에서는 뭐 필리핀, 브라질, 영국, 그다음에 뭐 미국인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인질 문제가 조금 군사 작전하는데 많이 고려 사항이 되죠.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가 엄청나게 벙커와 지하 터널로 다 되어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고려 사항이겠죠. 미국에서는 뭐 이와 관련해서 이슬람 증오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까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민간 희생이 더 없도록 각국의 중재 노력이 빨리 좀 빛을 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레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